안녕하세요. 뷰티 심리학 12주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외모와 심리에 대해서 알아보았었는데요. 지난 시간 내용 좀 요약하고 들어갈게요. 자, 외모가 닮은 사람들끼리는 사고방식도 비슷한 경우가 많고, 반대로 공통점이 없는 사람들끼리는 무의식적으로 반감을 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턱깨기나 머리카락 만지기를 하는 사람들은 자신을 위로한다는 의미가 있고, 팔짱을 끼고 있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방어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뭔가 이를 성사시키기를 원하신다면 다음 기회로 미루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체형은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봤었는데요. 그 사람의 체형에 따라서 성격이 다른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유행에 맞춰서 헤어스타일을 수시로 바꾸는 사람들은 그 눈에 비친 자기 자신한테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성격으로 나타났고요. 그런데 헤어스타일에 큰 변화를 느닷없이 주는 사람들은 그 상황을 다시 정비한다는 의미가 들어있고, 남자와 같은 경우에는 머리를 짧게 자른다는 것은 내 마음에 각오, 다짐을 더하면서 심리적으로 마음에 그 갑옷을 만든다는 거죠. 안심과 갑옷을 만들어서 방어를 하기 위한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주는요, 12주차 1차시 외모와 사회계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학습 목표는 사회계층에 따라서 외모관리 특성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현대사회에서 지위 상징인 계층에 따른 소비 현상을 이해할 수 있다입니다. 자, 생각해보기 코너인데요. 사회 계층에 따라서 외모관리 특성을 어떻게 다르게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은 또 뷰티 행동 패션 중에서 뷰티 패션 행동 중에서 어떤 과시적인 소비 행동을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외모와 사회계층, 패션과 사회계층을 보면은요, 이 사회계층 이론에서 사회계층의 개념을 먼저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사회계층 현상에 보시면 불평등의 위계 형상을 통칭하고 있어요. 이 사회계층은 똑같거나 또는 비슷한 정도의 희소 가치를 갖는 그런 사람들의 집단 또는 그에 따라서 사회적 평가를 받는 사람들의 범주 또는 이렇게 사다리형, 옛날에 과거에는 이렇게 사다리형으로 권력을 지배계층을 나눴죠. 같은 지위 체계에 개인이 속한 상대적인 위치를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과거에는 보면 상류층과 하류층으로 이렇게 구분지어서 봤죠. 그래서 상류층은 사람들의 살고 있는 사회에 가장 높은 보상을 받고 있는 가장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들 말해요. 예, 그래서 과거에 보면 귀족이나 왕족이 여기에 해당이 됐고, 하류층은 가장 낮은 위치를 가지면서 가장 적은 사회의 사회 이익을 받는 불이익을 받는 집단을 얘기를 하고 있죠. 자, 불평등을 보는 입장으로 또 구분을 할 수 있는데요. 기능적인 입장과 갈등론적 입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층은 사회가 존속하는데 절대 필요하다는 게 기능론적 입장인데, 계층의 이동은 성취의 원칙에 입각해서 허용되는 게 기능론적 입장이고요. 갈등론적 입장은 사유재산 제도가 생기면서 생산수단의 불평등한 배분이 일어났고, 생산수단의 소유 여부에 따라서 권력과 특전이 배부됨으로써 생기는 계층은 사회 질서 유지에 절대 필요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자, 그리고 사회 계층의 차원으로 보면은 단일 차원과 다차원적인 측면이 또 나눠질 수가 있는데요. 자, 생산수단의 소유를 기준으로 해서 가진 집단을 유산 집단,
가지지 못한 집단을 무산 집단으로 나눠서 계급이라는 개념을 사용했다는 거고요. 다차원적으로 보시면 계급 형성에 있어서 중요한 경제적 요인이 중요하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사회 계층을 단순한 경제 현상 이상으로 보고 다차원적으로 접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급 필요하고 지위도 필요하고 이 권력도 이 세 가지 차원이 상호작용을 해서 근대 사회의 위계 질서를 만들고 있다라는 게 다차원적인 접근입니다. 그래서 이 다차원적인 입장을 좀 더 살펴보면 계급에서 보시면 경제적인 계층을 의미하고 재산 소유는 계급의 결정 요인이 된다라는 거, 지위는 사회적인 계층을 의미하는데 명예나 위신 등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존경의 정도에 따라서 결정이 되고 권력은 정치적인 계층을 의미하죠. 그래서 다른 사람에 불구하고 자신의 목적을 실현시킬 수 있는 능력이 권력을 가진 입장이죠. 자, 또 다르게 보자면 지위 집단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요. 막스 웨버는 계급과는 별개의 개념으로 지위 집단이라는 개념을 설정했어요. 이 지위 집단은 경제적인 요인에 의해서 결정되는 계급 요인과는 또 다르게 생활 방식, 도덕, 문화라는 비경제적인 기준에 초과하는 기준에 기초하고 있는 집단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집단들은 자신의 사회적 동료들과 상호작용을 하는 경향이 있고요. 자, 문화 자본론과 복합 계층 모델로 또 구분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문화 자본론은 경제 자본과 문화 자본의 총합으로 계급을 범주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 구성물인 아비투스, 이 아비투스는 뭐냐면 헤비투스인데 아비투스라고 읽어요. 개인의 취향, 배경, 환경, 가치관, 분위기, 종교, 사상, 권력, 계층과 같은 사회 문화적인 환경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존재로 인해서 개인의 사회적인 위치에 따라 서로 다른 취향과 가치관을 지니게 되고 결과 소비 행동, 생활 양식, 문화에 있어 서로 차별성을 보이게 된다라는 게 문화 자본론. 일단 복합계층 모델은 의복을 포함한 외모가 해당이 되고 신체적으로 매력적인 사람이 매력이 없는 사람보다 사회적인 명예나 이익을 더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서도 많이 살펴봤던 내용들이죠. 자, 사회계층 유형을 제도적으로 보면 카스트, 신분형, 계급형으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이 카스트는 사회적 이동이 없는 사회, 즉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부여되는 불평등이 널리 보급된 사회예요. 특히 이제 인도 사회가 그렇죠. 인도가 그렇습니다. 자, 신분형은 사회 이동은 매우 어렵고 최소한의 수직 이동만이 허용되는 거. 고대 로마 제국, 우리나라 고려 또는 조선시대에 그렇게 됐었어요. 자, 계급 구조는 현대 산업사회인데요. 계층 간의 상하 이동이 비교적으로 실질적으로 허용되고 태어난 환경보다는 개인의 능력, 업적에 따라서 계급의 위치가 변한다는 거죠. 사회 계층을 평가하는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자, 주관적인 방법, 평가적인 방법, 객관적인 방법이 있는데요. 주관적인 방법은 자신 스스로가 자신이 어떤 계층에 속한다고 느끼고 있는지 자기 평가를 통해서 계층의 위치를 파악하는 거예요. 그리고 평가적인 거는 이웃사람 또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계층적 위치를 평가하는 상호평가에 의한 방법이 평가적인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객관적인 방법은 객관적 지표에 의해서 개인이나
집단의 계층 위치를 규정하는 것이 객관적인 평가이고요. 그 다음에 사회 이동을 볼 수가 있는데요. 집단 또는 개인의 사회적 지위를 의미하고 사회 이동의 구분은 이동 방향을 기준으로 해서 수직적으로 이동할 수도 있고 수평적으로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이 수직적 이동은 계층적 지위가 올라가는 상승 이동과 계층적 지위가 내려가는 하강, 상승도 하지만 하강도 한다는 거죠. 자, 수평적은 지위의 변화는 없고 동일하게 평가되는 지위에 의해서 단순한 자리 바꿈을 한다라는 거죠. 자, 다음은 사회 이동에 대한 건데요. 많은 연구에서 지지된 사회 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중요 시제는 몇 가지 측면을 좀 살펴볼게요. 자, 사회 변화의 속도가 빠르면 사회 이동이 증가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계급 간의 대화의 장벽은 비교적 일반적으로 사회 이동을 한정짓고, 그 다음에 산업화된 사회는 상승 이동과 하강 이동이 이루어지는 걸로 특징이 있을 수가 있고요. 도시 사회가 시골 사회보다 사회 이동이 훨씬 더 많겠죠. 그리고 교육이 널리 보급된 사회는 그렇지 않은 사회보다 사회 이동이 더 개방적이다라는 거죠. 개방적이다. 자, 사회 이동과 지위 불일치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자, 지위가 높거나 낮거나에 상관없이 모든 지표가 수준이 같을 때는 지위가 일치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한 개인이 차지하는 교육과 소득과 위신의 정도가 서로 다를 수도 있죠. 이럴 때는 지위가 불일치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사회 이동은 지역적인 이동이 있고 직업적인 이동이 있고 계급적인 이동의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영향이 큰 지역 이동과 직업 이동에 대해서 송복, 손잔영, 류명석님의 연구를 중심으로 살펴봤는데요. 첫 번째 도시로의 대지역 이동이에요. 사람들은 시골로 가려고 하는 것보다 도시로 많이 가려고 하죠. 왜? 직장이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는 정부 주도의 경제발전 계획으로 인한 급속한 공업화 또는 고도의 성장 환경, 경제 성장에 의한 것인데, 첫 번째는 그렇게 되고 두 번째는 직업 구조가 변화할 때 또 사회 이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나라 사람의 교육열과 교육 기대는 확대되고 있죠. 그래서 사회적 이동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의 사회 계층의 특징을 살펴보면 중산층의 규모가 변화된 것을 살펴볼 수 있어요. 1960년대 초에서 1997년 이르는 고도 성장기에는 경영, 감독, 전문인층을 중심으로 한 신중간 계급이 크게 성장했어요. 근데 1980년대에 객관적인 중산층이 약 42%였고 85년도 자료에서는 48%로 증가했다고 나타납니다. 그런데 97년에 IMF 경제 위기 이후에 실업률이 향상하면서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위한 임시직, 계약직, 근로층의 확대 등으로 중산층의 비율이 급속히 저하하는 중산층 하락 현상이 현시되고 있어요. 그것이 이제 지금까지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 경제적으로 보통 사람인 그 많던 중산층은 어디로 갔을까? 라고 제가 타이틀을 해봤는데요. 이 중산층은 본래 중간 정도의 소득 또는 재산을 가진 사람이에요. 한국인의 절반만 중산층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1990년대 최고의 70%에 육박하던 중산층의 비율이 코로나19 직전에 이던 2019년 최저 57%까지 떨어졌어요.
이런 흐름을 보면 중산층의 비중은 단계적으로 축소되는 중이고 올해 2022년 1분기에 60.3%가 중산층이라고 나타났습니다. 이 중산층을 확대시키고 공동체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중산층 안에 소득의 격차가 3배가 날 정도로 넓게 잡아도 그렇게 더 문제가 나타날 수도 있고요. 중산층 안에 통합이 어려운 판이에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전체 사회를 더 어렵게 만들고 있는데 이런 계층 간의 갈등이 심해지고 싸움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국가별로 복지가 잘 가꿔진 국가의 중산층 비율이 높은 걸로 나타났는데요. 스웨덴은 65.2%가 중산층으로 나타났고 미국은 51.2%가 중산층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제 양극화가 심해지면 중산층의 비율이 비속적으로 낮아질 수도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열심히 노력하면 하위 계층도 중산층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환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중산층의 자리는 줄어드는데 다들 노력하면 경쟁만 치열할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든지 게다가 현재 중산층이 하위층으로 탈락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고 있는 자리도 지켜지기 어렵다. 그리고 중산층이 상층으로 올라가는 길은 커질 수가 있다라고도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원래 상류층이던 사람들은 최상류층으로 더 멀리 도망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간이 좀 더 멀어진다는 거죠. 물론 중산층의 축소는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이런 현상이 우리나라에 반복되면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런 중산층의 문제도 있고 지위 상징에 따라서 소비 유형이 이렇게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요. 지위 상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한 개인에게 존경을 줄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게 지위 상징이 될 수가 있고요. 한 개인의 지위를 나타내는 특별한 의미를 가진 신호 체계를 지위라고 할 수가 있고요. 같은 사회적 지위에 있는 사람들끼리는 비슷한 행동 유형을 가지고 있고 한 개인의 행동은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는 상징이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소비 유형을 살펴보면 과시적인 소비 유형을 하거나 또는 차별적 소비 유형을 할 수도 있어요. 자, 먼저 과시적 소비 유형을 보면 과시적 소비라는 거는 타인의 시선을 끌기 위해서 경제적인 행동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과시적으로 나타내는 거죠. 당장에는 쓸모가 없고 뚜렷한 경제적 유용성도 갖지 않는데 그런데 이제 자꾸 돈을 쓰게 되는 거죠. 이러한 형태를 취하는 거죠. 그래서 과시적인 여가, 과시적인 낭비를 하는 거예요. 과시적인 여가는 전통사회에서 노동을 하지 않고 경제성을 가져오지 않는 행동 또는 기술을 배우는 행동인데 이는 높은 경제적 지위를 선전하는 한 방법이에요. 그리고 과시적인 낭비는 뭐냐면 공공연하고 경솔한 소비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또 소비 유형에는 차별적 소비가 있는데 사회 구성물인 헤비투스, 개인적 취향, 배경, 환경, 가치관, 분위기, 종교, 사상, 권력 또는 계층과 같은 이런 사회적 환경에 의해서 결정되는 아비투스의 어떤 존재로 인해서 사람들이 사회적인 위치에 따라서 서로 다른 취향이나 가치관 이런 것들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 결과 그 소비 행동 행위와 생활 양식 등의 문화에 있어서 서로 차별성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자, 고소득, 고학력일수록 마른 사람이 많다라고 하는데요. 정말일까요? 자, 요즘 몸관리 산업이 폭발적인 성장 추세에 있어요. 이런 현상에 대해서 사회학자들은 몸을 투자로 설정되는데 중심 역할을 한 것은 20세기 후반 가속화된 소비 문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몸이 자체가 거대한 힘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몸의 자신을 표현하는 수단이 되어서 계급을 상징하는 사회로 변하고 있죠. 그래서 몸짱, 얼짱이란 말도 나왔고 소득이나 학력이 상대적으로 낮을수록 뚱뚱해질 가능성도 높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말 있죠. 배 나오면 배고프고 배 들어가면 배 부르다. 자, 보건복지부 통계에는 한국 성인 3명 중에 1명이 비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득과 비만율 선진국은 반비례하고 있고 개발도상국은 비례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생활 수준이 높아지면 비만이 영양결핍을 밀어내고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주범으로 떠오르게 되죠. 우리나라도 그래요. 근데 생활이 윤택한 사람이 뚱뚱해지는 것은 꼭 아니지만 그리고 과거 어느 시대든 사회든 경제 수준이 열악하면 넘치는 뱃살이 부의 상징이 된다고 해요. 약간 통통하고 피부가 하얗고 이런 게 이제 부의 상징이 되었었죠. 근데 이렇게 경제 수준이 높아지고 사정이 좋아지면 말라깽이 몸매가 상류층을 드러내는 상징 코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거나 소득이 적을수록 뚱뚱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게 됐어요. 몸이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는 하나의 상징이 돼가고 있는 건데요. 선진국에서는 오래전부터 비만율과 사회 경제적 수준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어요. 그래서 진행을 해서 보니까 백인의 경우는 비만으로 분리된 비율이 17%밖에 안 나왔고 흑인과 히스패닉은 각각 27%, 21%로 좀 백인보다는 높게 나타났죠. 자, 학력과 소득이 높을수록 칼로리에 신경을 쓰고 운동한다라고 나타났는데요. 교육 수준, 교육 수준. 서울에 사는 경제활동 470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다고 하네요. 소득과 교육 수준에 대한 식생활 스타일을 분석을 해봤더니 소화가 잘 되는 가벼운 음식을 선호한다라고 대답한 비율은 고소득 집단의 87.1%였으나 100만 원에서 200만 원인 그룹은 39.4%로 높게 나타났다는 거죠. 낮게 나타났다는 거죠. 고소득층은 높게, 저소득층은 낮게. 자, 먹어서 든든한 음식을 선호한다고 대답한 비율은 고소득층은 적게, 저소득층은 아주 높게 나타났어요. 자, 음식에 칼로리를 신경 쓴다라고 하는 대답도 고소득층은 높게, 저소득층은 낮게 나타났고요. 정기적으로 운동을 한다라는 비율도 고소득층은 아주 높게 나타났고 저소득층은 중간에 좀 못 미치는 결과가 나타났어요. 교육 수준에 따른 분석에서도 결과가 같이 나타났는데요.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선호하고 운동을 많이 한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몸이 계급인 사회, 새로운 사회적 불평등은 어떻게 양산이 될까요? 자, 왜 사회적, 경제적 수준에 따라서 비만율의 차이가 나는 걸까요? 교육과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운동할 여유가 생기고 영양적인 지식도 많아서 칼로리 조절을 하기 때문에 라고 나타났어요. 이 미국의 학자들의 분석도 한국과 다르지 않았는데요. 소득과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영양에 대한 지식이 풍부하고 살이 찌면서 좋은 음식을 쉽게 구입할 수 있는 환경에 있고 운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프랑스 사회학자인 피에르 부르디에가 통찰했듯이 우리는
각 사회 구성원들이 자신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몸 관리 방식으로 서로 다른 체형을 생산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제는 몸이 계급이다. 자, 제가 뉴스를 하나 봤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2017년도에 만든 뉴스인데 가장 최근에 나왔던 비만에 관련된 뉴스였어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저소득의 여성은 비만하다 라고 나왔는데 고소득의 남성도 비만율이 높다고 하네요. 이건 왜 그럴까요? 네, 한번 보실까요? 여성은 돈이 없을수록 남성은 돈이 많을수록 더 뚱뚱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시는 성인 남녀의 비만율이 소득 수준과 연관이 있다는 내용의 2016 성인지 통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여성 비만율은 월 소득 100만 원 미만의 저소득층이 27%로 가장 높았고 남성은 월 소득 500만 원 이상의 비만율이 34%로 최고였습니다. 청소년 비만율은 남학생이 13%, 여학생이 6%로 남성이 여성보다 2배 이상 높았지만 정상 체중 여학생 50.7%가 스스로를 비만이라고 생각한다고 응답해서 남학생보다 2배 가까이 많았습니다. 네, 영상 잘 보셨죠? 왜 고소득의 남성이 비만율로 나타나는지는 약간 해석이 모호할 것 같은데요. 아마도 남성 위주의 편협된 사회에서 남성의 비만은 좀 너그럽게 봐주는 편견? 것 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자, 외모와 사회 계층에서 성형 하층 민 외모의 양극화 양산이라고 하는 또 뉴스가 있어서 제가 살펴봤어요. 요즘은 미모가 유전자보다는 재력에 좌우되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었죠. 최근에 대통령 선거에서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자, 부자들은 예뻐지고 젊어지고자 월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을 아낌없이 투자한다고 해요. 지금 여기 보시는 사진은 중국의 어떤 여자인데 남자친구에게 차이고 나서 너무 쇼크받아가지고 외모를 아름답게 성형을 했다고 합니다. 돈이 많은 여성인가 봐요. 자, 보톡스는 기본이고 레이저 박피 시술에다가 필러 주사도 구석구석 맞다 되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10살 아래 과장 마누라보다 이사 사모님이 더 어려 보이는 거는 그럴 수가 있어요. 저 우리나라도 지금 어떤 여사님이 또 그렇게 하고 계시죠. 자, 반면에 성형 비용을 댈 수 없어서 원래 생인대로 나이대로 살아야 하는 계층도 있어요. 네, 돈이 없는 계층. 자, 미국의 사회학 미래학자 페이스 파코는 2001년 저서에서 생활 사전에 이렇게 나타나고 있답니다. 이런 부류를 성형 하층민 코스메틱 언더클래스라고 지칭했다고 해요. 네, 참 불편한 현실이네요. 돈 없는 것도 억울한데 돈이 없어서 고치지 못하니 이보다 더 서러울 수 없다. 어떡하죠? 아, 네. 신기술의 등장과 함께 전 세계의 성형수술 시장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해 미국에서 이루어진 수술만 해도 만, 1070만 건이라고 해요. 셀 수도 없네요. 그래서 10년 전에 비해서 2.5배로 늘었다고 해요. 어림잡아 여성 3명 중에 1명이 한 번 이상 성형수술을 받았다라는 꼴이래요. 그래서 입사 면접에 대비해서 취업 성형을 하거나 결혼을 앞두고 혼수 성형을 하는 게 대세인데요. 휴가철과 방학이 되면 넌 놀러 가니? 나는 난 예뻐진다라고 하면서 성형외과가 붐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사교육비에 이어서 성형수술비까지 대야 하는 우리 부모님의 등골이 휘어지고 있는데요. 이것은 또 다른 군비 경쟁을 양성을 하고 있어요. 외모 지상주의가 자본주의보다 더 강력한 이데올로기인 시대에 성형 하층민에 머물렀다가는 취업도 결혼도 딱지 맞기 쉬운 십상이라는 이런 세상에 우리 소득과 외모 양극화가 불러오고 있는 물고 물리는 악순환의 세태를 여러분들이 지금 경험하고 계십니다.
자, 마지막 평가하기예요. 근대 사회의 사회계층을 다차원적으로 접근할 때 위계 질서의 성격은 세 가지 상호작용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 세 가지는 다음 중이 아니고 무엇일까요? 주관식 문제예요. 네. 근대 사회의 위계 질서의 성격은 계급, 지위, 권력, 이 세 가지 차원이 상호작용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학습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회계층의 유형에는 카스트, 신분형, 계급형이 있고요. 지위 상징과 소비 유형에는 과시적 소비 유형과 차별적 소비 유형이 있었어요. 사회적 이슈는 중산층의 확대와 공동체 강화의 필요성이 지금 필요하고요. 자, 몸이 곧 계급이다. 새로운 사회적 불평등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고소득, 고학력일수록 마른 사람이 많고 학력과 소득이 높을수록 칼로리를 신경 쓰고 운동을 하고 있는 시대예요. 자, 여러분들의 몸매는 상류층인가요? 하류층인가요? 네. 여러분들이 그리고 또 성형 하층민 외모의 양극화 양산한다는 또 뉴스를 살펴봤어요. 그래서 미모가 유전자보다 재력에 좌우되고 있는 시대에 여러분들이 살고 있습니다. 네, 다음 차시에서는 뷰티 고객 심리 상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 관계상 좀 부족한 부분은 다음 차시에서 더 다루도록 할게요. 네,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